오늘 제가 강의하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그 원가에 대한 자신감을 심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자 하죠. 그러니까 이익을 낸다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 들어온 총 수입을 매출액이라고 가정하고요. 총 비용을 원가라고 말한다면 총 수입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게 이익이 되겠죠. 원가 절감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매출액을 내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이게 된다면 이익이 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어느 회사에 이익이 전체 5%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95%가 매출액 대비 95%가 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95% 비용 중에서 한 5% 내지 10%가 줄어서 90이나 85가 됐다고 한다면 이익률이 5% 이익률이 10%나 15%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회사의 순이익이 작년보다 그 전보다 5%가 10%나 15%에서 두세 배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 느낌이 뭐가 두 배, 세 배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큰 성과를 낸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95가 90이 되거나 85가 됐다는 것은 95 대비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5나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가 절감률로 보면 한 5%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률이 5%나 10%만 되더라도 순이익률은 2배 내지 3배가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면에서 봐서는 기업의 모든 경영자가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순이익액이나 순이익률을 올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원가 절감에 관계된 어떤 노하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익률을 가지고 수익성이죠. 수익률을 가지고 그 기업의 레벨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느낌이 맞는가 보세요. 어느 기업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수입액, 매출액보다도 비용이 많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죠?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적자 볼 수밖에 이유는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경영자를 경영을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업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죠. 그리고 등급을 말할 때 적자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소극적이죠. 물론 해명을 잘 해야 될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적자는 건전한 적자라고요. 일시적인 적자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나면 반드시 흑자로 될 거라는 것을 조건을 말해야 되겠죠. 사람은 어느 정도 인내를 할 수 있겠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적자 기업은 좋지 않다. 뭐 A, B, C, D, D급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기업의 이익률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0% 이내라고 생각합시다. 3%든지 2%든지 5%든지 7%든지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수익, 고부가치, 대단한 기업, great 이런 말은 못 붙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운영은 되고 있겠네요. 우리가 말할 때 현상 유지는 되는 거죠. 다 수입에서 지출을 다 빼고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니까 유지는 될 수 있고 갈 수는 있지만은 잘 된다고 말하지 못하겠죠. 그냥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면 현상 유지하고 있다.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잘 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쓰기에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회사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마이너스 된 회사는 좋지 않게 생각한다. D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 0에서부터 10%의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 그럼 그 기업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뭐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D보다는 좋으니까 C급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업을 존경하고 모방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단계 더 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10%에서 20% 정도야. 아마 어느 기업이요. 두 자리 숫자 이익을 내고 있으면 그 CEO는 은근히 좀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요. 모든 기업의 수익률이 두 자리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평균치로는. 뭐 2%, 3%, 5%, 7%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두 자리가 되면 느낌이 뭐하면 상중하라면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균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당히 좀 좋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탁월하다고 말하기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혼자는 아닐 테니까요. 몇 사람 있겠죠. 우리는 우수하다, 잘하고 있다. 이제 거기는 잘이랑 붙여도 되겠네요. 두 자릿수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 어느 기업이 뭐 12%, 15%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두 자리 숫자 중에서 20%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있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모두가 되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하길래 20%가 넘죠? 20% 넘는다는 것은 25%든 30%든 35%든 40%든 아니면 60%든 그렇죠. 20%가 넘는 어느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요. 이익률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원가 절감률이라는 거. 그렇죠? 원가 절감률이 5%, 10%, 15%만 되더라도 이익률의 증가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기업의 이익률이 마이너스 그러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고요. 0에서 10% 정도 이익이면 글쎄 현상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10에서 20%면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20%가 넘어가면 배울 게 있다. 그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원가 절감 방법,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총 비용을 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5%, 10%가 아니고 반, 50%. 그러면 이익률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 그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 비용 있잖아요. 비용을 계산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이익률이 5%였다고 해주시면 95%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반 탁 자르면 47.5%. 예를 들어서요. 어느 기업이, 어느 조직이 원가적 측면에 있어서 총 비용이 반이 줄 수가 있다면 그 기업의 현재와 미래는 드라마틱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반도 바라지 않습니다. 반의 반. 그렇죠? 저는 25%만 절감된다 하더라도 저는 바랄 거예요. 아,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반이면 50%고 반의 반에서 25%인데 반의 반의 반. 그렇죠? 확실하게 12.5%만 보증해 준다면 제가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거에 대해서 올인하겠습니다. 그런 느낌도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의 주제가 어떻게 원가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how to, 방법론들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원가에 대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과 원가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원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아주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일단 뭐 기초를 생각한다 해서 내가 원가를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원가를 어떻게 설명할까, 원가를 어떻게 말할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본론의 제일 중요한 것부터 좀 핵심을 설명하고 나서요. 설명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충적인 많은 용어들, 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원가의 가장 중요한 원가 반감법에 대한 어떤 그 정의부터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 내역서를 봅시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단어가 그 견적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지 뭐 물건을 사든지 뭐 하면은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견적서를 검토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인 원가는 뭐 견적서의 종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견적서를 들여다보면 재료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재료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통 가공비라고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뭐 인건비 또는 경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비자가 돈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개가 얼마다 해서 관련돼서 뭐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런 재료비를 보시면 일반적 내역서에 양식에 표준화된 양식에 보게 되면 재료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그래서 기준 단가
나가요. 그리고 양이 나옵니다. 야용량의 이제 주로 사용량이 나오죠. 기준 단가가 뭐 재질이라고 할까요? 기준 단가가 뭐 개당 아니면 킬로그램당 1,000원인 어떤 재질을 10kg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곱해가지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0,000원이다. 이런 평가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는 재료에 항목들이 나오는데 항목마다의 기준 단가를 계산하고요. 뭐 개당 얼마다, 킬로그램당 얼마다, 뭐 메타당 얼마다, 뭐 그 기준 나오죠. 그리고 이 견적을 위해서 사용된 소요량이 얼마다 해서 양이 나옵니다. 두 개를 곱해서 모아놓은 거 전체 재료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런 게 이제 몇 줄 나올 수 있겠네요. 항목에 따라서. 가공비도 똑같습니다. 가공비는 뭐냐면 기준 단가 대신에 기준 임률이 나오거나 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간당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인당, 시간당. 보통 대표로 나오는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10,000원인 사람이 시간당 10,000원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작업 시간, 일한 시간, 투입 시간, 그렇죠? 사람이 일한 시간,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해서 그 5시간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5시간 했으니까 50,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원가가 60,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견적서의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 일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재료비가 들어갈 것 같고 일했으니까 가공비가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고 재료비는 기준 단가, 거기서 사용되는 리스트가 있을 건데 항목마다의 기준 단가하고 항목마다의 사용량이 나와서 그 두 개를 곱을 해가지고 얼마씩이다 이런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공비도 마찬가지죠. 시간당 레이트가 있을 건데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뭐 그 기계 1시간 사용하는데 얼마입니다. 근데 몇 시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곱을 해가지고 뭐 총 숫자 나오는 이런 모양이 일반적으로 견적서의 가장 표준형의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기하학적 표현은 곱하기가 나왔으니까 A 곱하기 B가 C다. 그렇죠? A 곱하기 B가 C다라고 하면은 기하학적으로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도형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도형으로. 이게 C입니다. 이게 A고 이게 B가 되겠죠. 그렇죠? 재료 B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준 단가 곱하기 사용량을 곱하면 단가 곱하기 사용량을 곱하면 B 원가가 나옵니다. 코스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임률 레이트 기준 단가 곱하기 사용량을 곱하면 해당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분해합니다. C를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B. 그렇죠? 단가 곱하기 양, 인수의 특성을 곱해서 면적 특성이 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가를 이해하는 몇 가지 큰 콘셉트들과 관점들이 있거든요. 관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어떤 걸 정복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분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원가를 매니지먼트하고 싶다. 원가를 관리하고 싶다. 원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원가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원가의 인자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원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다니 대표적으로 원가 내역서가 뭡니까? 원가 내역서 뭐 일반적으로 견적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견적서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준 단가 곱하기 사용량. 그것을 도형화시키니까 A 곱하기 B가 C니까 단가적인 항목의 속성 곱하기 양의 항목의 속성을 곱해주면 면적의 속성인 원가 코스트 비용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해됐듯 하다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총 원가를 바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항목별. 그렇죠? 원가의 구성 항목별. 이게 다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 더하기. 경비를 한번 말해 볼까요? 경비 중에서 경비는 항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유류비.
그러면 리터당 얼마인 기름, 리터당 얼마랄까? 뭐 1,500원인 기름을 어떤 일이 하는데 리터가 10리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리터당 1,500원인 기름을 10리터를 사용했으니까 15,000원. 이게 뭐가 되겠어? 15,000원이 유류비죠. 그러니까 유류비가 B자 붙어서 원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류비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기준단가 얼마예요? 그죠? 기준단가 얼마예요? 곱하기 사용량이 얼마예요? 곱했더니 면적인 유류비 원가, 유류의 원가, 유류에 대한 비용, 기름에 대한 기름값,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이해하는 첫 번째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는 원가는 면적이다. 원가를 인수분해하면은 단가 곱하기 양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개념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이제부터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코스트 매니지먼트, 원가를 관리하고 싶으면 단가 관리 잘하고 양 관리 잘하면 면적인 원가 관리 잘 되는 거죠. 원가는 구성돼서 단가하고 양밖에 없으니까. 그럼 단가 관리 잘하고 양 관리 잘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이제 단가 한번 봅시다. 단가. 제가 물건을 사는데 한 개 살 때의 단가하고요, 동일한 물건을 100개 살 때의 단가가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 살려면 정찰제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벌써 문화가 선진 문화가 돼가지고 정찰제 딱 붙으면 이 내고하고 깎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1,000원 돼 있는데 그거 뭐 950원 해주세요. 이게 좀 용이하지 않아요. 한 개 사면서 소매 가격, 그죠? 근데 제가 회사의 구매 담당자, 책임자예요. 총무 담당이에요. 회사를 위해서 싹 쓸어보니까 500개가 필요합니다. 500개를 살 때 한 개 1,000원 붙어 있는 그 1,000원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대로 계산하는 총무 팀장이나 담당자, 총무 구매 담당자는 제가 보기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부르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렇죠? 서로가 어떻게 생각할까? 깎아줄 생각을 하죠. 한 개 사면은 1,000원이지만 10개 사고 100개 사고 500개 산다면 단가 움직입니다. 내려가겠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단어가 뭐라 합니까? 일반적으로 물량 효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량 효과. 물량 효과는 뭐냐면요, 구매 단위가 크면 클수록, 그죠? 단가가 내려간다, 그죠? 그죠? 그러면 동일한 물건인데, 지금 물건이 바뀐 거 아닙니다. 그죠?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구매 단위와 구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준 단가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물량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죠. 대기업 있잖아요. 큰 기업들은 구매팀에서 가급적이 뭐죠? 공동 구매랄지 뭐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량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일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수산에서 많은 주문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개씩 사쓰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제가 한 달에 100개씩 써서 매달 한 달에 100개씩을 구매해요. 그러면 한 달에 100개 곱하기 1년 12달이면 100개 곱하기 12달이면 1200개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느낌이 어떤가 보세요. 제가 구매하러 제가 갔습니다. 제가 바이어예요. 물건 사러 갔습니다. 근데 물건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A 케이스 100개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 한 1200개가 필요한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느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가가 같을 수가 없죠. 100개 기준할 때 10,000원이었다고 생각한다면 1200개 그러는 순간 제 생각에 적어도 10% 내려갈 것 같네요. 10,000원이 9,000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납품 조건이 부피도 크고 놀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주문은 내가 1200개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00개씩만 넣어줄 수 없어요? 그렇죠? 확정으로 다 1200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건 파는 입장에서요. 매달 100개가 나한테 오는가 안 오는가를 가슴 졸이면서 100개씩 파는 거 하고요. 나한테 1200개를 확정 오더를 딱 주고 나서 납기 있잖아요. 그것만 100개 주는 거하고는 겉으로 딱 보면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1년 12달 동안에 한 달에 100개씩 해서 1년 동안에 1200개 사용하는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메커니즘상에 있어서의 단가는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냐면요. 구입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물량 효과라는 것이 작동한다는 걸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뭘 생각할까? 물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올 수 있죠. 제가 아는 사람이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로봇을 많이 쓰잖아요. 기계 공장에서 용접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빛도 문제가 되고 안전도 문제되고 생산성도 문제돼가지고 이게 용접을 로봇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접 로봇을 이렇게 구매하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필요한 숫자가 한 5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제품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작업할 부위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 세 번째 한 5공정을 작업해야 되니까 로봇가 한 5대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대가 가격이 얼마가 보다 한 1억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5대 곱하기 1억 하니까 5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됩니다. 한 2, 3억이면 좋겠는데 반가격이에요. 5억이 너무 비싸니까 5억이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한 뭐 2억, 3억이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이게 이제 그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용접 로봇 파는 공장에 가가지고 협상을 했어요. 자, 1번. 이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제가 만약에 동시에 2대를 발주한다면 가격이 얼마예요? 2대요? 9,500원이요. 2대. 내려갔죠? 9,500원. 그러면 제가 3대를 동시에 발주하게 된다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3대요? 9,200원. 3대니까 9,200원. 뭐 이거. 그래요. 그럼 5대를 발주내면 많이 안 내려갑니까? 5대요? 8,700원. 숫자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맨 끝에 숫자 얼마나 그러면 동시에 발주를 100대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500원이요. 100대. 근데 숫자가 어떻게 나요? 200대를 하면 얼마입니까? 3,500원이요. 500대를 하면 얼마입니까? 3,500원이요. 이제 그 이하로는 아무리 봐야 안 내려간다. 왜냐하면 생산 공장에서 로봇 100대를 만들면 한 공장에 풀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200대, 300대 하려면 이건 안 되네. 그러니까 100대가 리미트가 걸렸어요. 그렇죠? 필요 대수가 몇 대라면 5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 물량효과 물어봤더니 뭐라면 100대를 주문하면 동시에 100대를 주문하면 가격이 3,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대를 주문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발로 회사 주변에 막 해가지고 자기 거래되는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용접 기술 세미나 하겠다고 무료 기술 세미나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용접 로봇 회사에 가가지고 한 수 배워왔는데 내가 가서 배운 걸 설명해 줄 테니까 다 좀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라고 해서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다 관계된 업체들 있잖아요. 다 모아놓고 가서 자기가 용접 로봇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막 기술 설명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가 로봇 사고 싶어요. 자기 사고 싶은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하면은 산포가 있는데 로봇가 하면 이건 균일합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점시간도 있지만 로봇은 점시간도 없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로봇은 조명도 필요 없습니다. 로봇은 24시간 일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결론 로봇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법니다. 원가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가격, 투자비. 여러분 지금 제가 로봇 사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래 좋은 줄은 알지만 가격이 비싸잖아 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죠? 여러분 한 대 1억 주고 사라면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자기도 안 사잖아요. 8천만 원이면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죠? 5천만 원이면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 손 듭니다. 어디까지? 3,500에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어요.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로봇을 3,500만 원 살 것 같으면 지금 사람이라는 거 다 로봇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수요조사해요? 만약에 3,500만 원이라면 몇 대씩 살 것인지 써내라고요. 그렇죠? 후반에 있는 사람들 잘 설명해야죠. 어떤 사람은 10대 산다고, 어떤 3대 산다고, 어떤 5대 산다고 다 했죠. 다 모았더니 숫자가 드디어 100이 넘었어요. 그래서 말까
100뭐 넘으니까 깎이죠. 여러분 보니까 괜히 이자 포면 잡은 것 같은데 그 정말 좀 확실하게 그 계약금 놓고 해야 되니까 3,500만 원에 사는 건 내가 사주겠다 이거. 그죠? 그래서 조정해가지고 100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리스트 만들었죠. 계약금도 받고 약속 다 했죠? 그래서 100개를 저희가 일괄 발주를 냈지요. 얼마예요?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대를 사다가 대한민국 국내 자기 관련 업체 다 뿌렸어요. 제가 갔더니 저한테 자랑을 하고 제가 로봇 1억짜리 로봇 3,500만 원 샀다니까요. 저보다 싸게 사는 방법 있겠어요. 그죠? 그죠? 뭐 한 겁니까? 물량 효과요. 정상적으로 사면은 1억짜리 정도 될 설비를 3,500만 원 샀잖아요. 그렇죠? 물량 효과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상징적으로 교육용어로 그냥 말한 거죠. 그죠? 물량 효과가 몇 프로? 30%예요. 물량 효과. 어떤 물건이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 99%의 대상 품목은 많은 양을 사게 되면 소량을 사는 것보다 가격이 30% 내려가요. 그러니까 물량 효과에 대한 공식은 물량 효과 공식은 소량 구매와 대량 구매는 단가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적게 나는 것, 크게 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라도 제가 검토한 품목의 거의 100%가 100은 너무 심하네요. 99%가 적은 양 구매하는 것과 많은 양 구매하는 것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냐면 놀랍게도 거의 30% 탁탁 돼 있어요. 30%.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말을 드리잖아요. 단가 뭐라고 말했어요? 물량 효과. 물량 효과에 의거해서 동일한 물건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죠? 동일한 물건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30%의 가격 차이가 단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체재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체재질이 뭐냐? 목적과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거, 바꿔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요. 어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각합시다. 철판으로 만들었어요. 쇳덩어리. 철판 재질, 일반적인 포스코에서 만든 철판 재질의 판재를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판재 이름이 SPCC라고 합니다. SPCC. 재질 명이에요. 그런데 SPCC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래 가면요. 녹이 쓸 수가 있어요. 녹 발생입니다. 그럼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도금을 하거나 페인팅, 도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표면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것도 벗겨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곤란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여서 나오는 고급 재질이 있어요. 그게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합금이에요. 그 안에 뭐 니켈이랄지 뭐 등등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녹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테인레스 스틸은 모든 기계 물건들, 좀 고급스러운 물건에 스테인레스 스틸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좋죠. 그래서 아주 서스라게 SUS 서스라게 해서 스테인레스 스틸을 고급 물건에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일반 철판보다도. 일반 철판의 가격은 얼마냐면요. 킬로그램당 1kg에 1,000원 안에 요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해서 제가 엊그제 뭐 5월 말 가격 조사한 거 보면 950원이에요. 1,000원 약간 밑에 있거든요. 근데 스테인레스 스틸은 얼마 할까요? 비싸죠, 당연히. 얼마나 비싸냐면 무려 4,000원이나 해요. 4배나 비쌉니다. 4배나 비싸요. 그래서 원가 절감 때문에 원가에 부담돼가지고 소스가 좋은 줄 알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걸 차마 못 쓰고 뭐랍니까? 그냥 SPCC나 일반 철판에다가 그냥 어떻게 이제 뭐 도장을 한달지 도금을 한달지 등등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스가 비싸긴 한데요. 소스에 대체 재질은 없을까요? 대체. 녹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스 같은 성능과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딱 똑같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녹 발생하지 않는 재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재질만 갈바늄이라는 재질이 있어요. 갈바늄 재질은 우리가 뭐 여러분 들어서 아는 말로 한다면 함석판 같이 생긴 재질이에요. 녹이 발생하지 않아요. 저는 그 갈바늄 재질을 갖다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정말 녹이 발생하지 않는가? 주었더니 여러 면에서 봐서 뭐 제가 보기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가 절감할 생각으로 원가 절감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쓰고 싶은 생각에서 막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다행히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등록이 됐습니다. 서스의 대체 재질로서 대용 특성, 대체해서 갈바륨을 쓰면 좋겠다. 대체 재질. 목적과 기능과 용도는 똑같이 달성하면서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서 대체 재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갈바륨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PC 가격은 950원, 서스의 가격은 4,000원. 그러면 대체 재질인 갈바륨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죠? 4,000원부터 밑에 있을 거고 955보다는 올라가겠네요. 그죠?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제가 숫자를 몇 개만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죠. 가까운 숫자 찾기입니다. 4,000원보다 싸다겠으니까 3,000원 정도 할 것 같다. 아니야. 그래도 한 반가격 돼야 되지 않을까? 2,000원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좀 더 과격하게 1,500원 정도 하면 어떨까? 글쎄, SPC가 950원이라고? 그러면 1,000원까지. 1,000원 밑에는 아닐 것 같냐. 자, 서스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가격이 4,000원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재질 SPCC가 950원이라고 말한 걸 참조로 해서 갈바륨의 재질은 서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원과 950원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숫자, 가까운 숫자가 좀 내려가서 3,000원 정도 하거나 30%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30% 하거나. 이 반가격 2,000원 하거나 1,500원 하거나 1,000원 하거나. 넷 중에 정답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1번만 돼도 나는 만족이다. 그렇죠? 그래서 4,000원, 3,000원만 합니다. 아무도 손 안 들어서 2번 반가격 2,000원. 세 분이나 손 들었습니다. 1,500원. 확률상으로 볼 때 이쪽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다 손 들었습니다. 4번 1,000원. 참아서 못 들겠네. 그렇죠? 제가 조사한 이번 가격이 1,250원이에요. 1,250원.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물량 효과 있잖아요. 물량 효과라는 것을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물건이죠.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구매 단위가 큰가 작은가에서 가격이 30% 차이 난다고 했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신기해서 물량 효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단가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가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물량만 가지고도 단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재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해당 단가가 움직여요. 놀랍게도 고급을 쓰는 순간 4배나 올라가 버리고요. 그거 목적과 기를 달성하면 대체할 수 있는 거 뭐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이 1,250원도 거의 또 반 이상. 그렇죠? 물론 모든 대체 재질 가격이 반 이상 내려가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질을 변경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하는 거? 단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맞다는 거죠.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급 있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고급, 중급, 저급 이렇게죠. 모든 물건이요. 똑같은 외관, 똑같은 스펙, 똑같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레이드가 있어요. 보통 그 도면을 같은 거랄지 그 설계도를 보게 되면요. 가로속에 그레이드 급수를 적어놔요. 5, 4, 3, 2, 1. 그죠? 그레이드가 고급이 되면 될수록 해당 단가는 어때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제가 그레이드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요. 제가 다루는 물건들 중에서 그레이드가 한 칸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물론 10배까지 뛰는 게 있어요. 한 칸 올라가는데. 그리고 매우 특별한 거가 뭐 정밀 기하류 같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기계 요소 부품에 베어링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것은 한 칸 그레이드 올라갈 때 무려 3배가 올라가요. 3배가. 그레이드에 그렇습니다. 단가를 움직이는 인자 중에요. 재질, 그레이드, 스펙, 뭐 토러런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자들이 많이 있어요. 무려 그중에 26가지가 있는데요. 단가의 경우 아까 물량 효과 같은 용어 있잖아요. 26가지나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용어가 뭐냐면요. 소싱이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집을 살 때든지 물건 살 때 뭘 사든지
발품 판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저기 알아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까 견적서를 받는다고 했죠.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보면 놀랍게도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견적 숫자가 다 달라요. 그 물건을 만드는 조건이 다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임률이 같을 수가 없죠. 회사마다 임률이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회사마다 투입 공수라는 거 있잖아요. 이 작업 시간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회사마다 물건을 사는 이 기준 재료의 단가 있잖아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 회사마다 사용량도 그 불량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량은 뭐냐면 투입량을 말하거든요. 제품 중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품질 관리나 실력이 좋은 회사하고 나쁜 회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설비를 쓴다고 생각합시다. 설비를 쓴다고 할 때 비싼 설비 갖고 작업하는 것과 싼 설비 갖고 작업하는 건 또 다르죠. 부터 시작해서 메이커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 물건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견적서의 숫자가 다 달라요. 그 결과 숫자가 다 달라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일본의 어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가가지고 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원가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그 회사에서 재료비가 나왔습니다. 재료비 숫자를 기준하기 위해서 100이라고 합시다. 이게 재료비가 100이 나왔어요. 그 동일한 물건을 만드는 국내 회사도 있어요. 두 개 회사를 원가를 비교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100이란 재료비가 나왔는데 가공비를 더하려고 딱 봤더니 공장을 쭉 돌아봤더니 인건비 계속 봤더니 그 회사는 역사가 벌써 100년 가까이 60년이 됐는지 오래된 회사가 돼가지고 기계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 자동화 시켜버렸네요.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가공 라인과 조립 라인에. 원자재 자재만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착착착 작업되고 쭉쭉쭉 연결돼가지고 컨베이어 타고 옮겨가고 작업이 다 끝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조립해 보면 부품통만 슈트에다 넘어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혼자 작업을 해요. 그 조립을 다 만들어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자동창고에 보관 적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다 돼요. 제가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보여야지 인건비를 계산하죠. 야, 이 회사는 정말 실력이 좋은데 인건비가 없네? 인건비 제로. 제가 보기에. 간접 인건비는 있겠죠. 회사에 직원은 있는 거니까. 그냥 직접 인건비가 원가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 글쎄 인건비는 제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랬어요. 현재 그 물건 때문에 직접 들어가는 인건비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경비 있잖아요. 그 경비 뭐죠? 전기세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자동화 됐으니까 모든 설비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설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다른 회사는 다 수작업을 해야 되고 자동화된 설비가 많으니까 기계비가 비싸니까 그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각각의 설비마다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알아봐서 다 조사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반적인 기계를 사서 공장에 갖게 되면 작으면 5년이야. 보통 8년 내지 10년. 길면 12년 동안 감가상각의 90%를 해요. 일반적으로. 자, 이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60년 전에 투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40년 투자해가지고 10년 동안에 90% 본전을 다 공제했고 10% 남아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우려먹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또 10년 해가지고 또 감가상각을 다 끝내고 그것을 어떤 설비는 5번, 어떤 설비는 4번, 어떤 설비는 3번 하고 났더니 지금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기계가 자동화돼서 잘 돌아오고 있는데 회계적으로요. 행정상으로 더 빼낼 게 없는 거예요. 감가상각 모든 설비가 우리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다 100원씩이에요. 100원. 쉽게 말해서 제로더라 그 말이에요. 제로예요. 감가상각비가 제로예요. 제조 경비 중에서 제일 비싼 금액이 큰 금액이 감가상각비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저한테 뭐라면 저희는 간편법으로 재료비 곱하기 1.1 하면 그러면 저희 원가 계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재료비 외에 나머지 돈은 들어오는 거 아닌데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1%, 2%, 3% 계산 잘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원가 분석한다 그러면 그냥 재료비에다 1.1 곱해서 계산하면 원가 계속 끝난다는 거예요. 재료비는 시중 가격 그대로 가오는 가지고 그죠? 10%만 얹히면 자기들 원가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계산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들고 있는 국내 어느 회사는 다 가공비, 조립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이 아니고 4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죠. 저희 회사는 재료 비율이 25%입니다. 그죠? 재료 비율이 25%입니다. 이 회사는 재료 비율이 90% 되네요. 일본 자동차 그 회사는 지금 현재 그 자기들 그 부품을 가지고 일본 전체 자동차 업계 100%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보다 싼 가격으로 견적을 낼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싸게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지금 자 제가 무슨 말 하냐면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견적서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견적 단가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나요. 우리가 어디에 얼마고 돌아다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나죠. 적게 나기도 하고 많이 나기도 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게 1994년에 있었습니다. 1992년에 미국에 컴팩이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COMPAQ 컴팩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부품을 소싱하는데 퍼스널 컴퓨터를 조립하는 데는 부품들을 사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부품을 구해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래처의 거의 전부가 미국의 IBM과 거래하고 있어서 IBM과 컴팩은 경쟁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경쟁사하고 같이 거래하게 되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IBM이 덩치가 크고 회사 규모가 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업체들이 컴팩 컴퓨터 주문량이 오면 IBM 눈치를 보느라고 납기와 양을 잘 못 맞춰주는 거예요. 개발품 샘플은 문제가 없어요. 소량이니까. 근데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되기 시작하면 이게 뭐 IBM에 들킬까 겁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팩 컴퓨터 구매 담당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죠. 그래서 컴팩 컴퓨터 구매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물건 만드는데 거기 말고 또 없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벽에다 써놨어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소싱. 전 세계에서 어디서라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어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물건을 품질 좋게 싸게 만들 수 있으면 견적 받아서 그걸 바꿔라 이거죠. 1992년 1월 달에 컴팩 컴퓨터가 글로벌 소싱을 한다고 명분을 걸고 신규 업체를 찾고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가격이 10% 내려가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견적 바라보니까 한 10% 내려가도 있으니까 이거 잘 됐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3달 지나서 또 찾아보니까 또 10% 내려가네요. 1990년 1월 달부터 동일한 아이템에 대해서요. 찾고 찾을 때마다 5%도 내려가고 3%도 내려가고 10%도 내려가고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돌아다니다가 어느 업체를 만나서 또 견적을 받아봤더니 지금 사고 있는 가격이 또 10% 내려가면 또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1994년 말에 1992년 구매 가격을 100이라고 할 때 기준 가격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1994년에 놀랍게도 동일한 스펙의 동일한 부품을 얼마에 사게 되냐면 10에 사게 됐어요. 10. 90% 깎아가지고. 그래서 1995년에 컴팩 컴퓨터가 IBM을 제끼고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마켓쉐어가. 여러분 어느 회사가 세계 1등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주목하죠. 컴팩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를 저가형 있잖아요. 싸게 팔아서 많이 파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파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죠. 컴팩 컴퓨터 1995년에 세계 IBM을 제끼고 세계 1등을 딱 하게 되니까 주목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싸게 팔아요? 그럼 물었죠. 그랬더니 컴팩 컴퓨터 담당자가 이렇게 저희는 지난 2, 3년 동안 글로벌 소싱 정책을 쓴 바람에 구매 단가가 많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려갔는데요? 92년 1월 가격에서 한 90% 내려간 것 같아요. 그때 100원짜리 지금 10원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문에 말했죠. 매스컴에 말했죠. 잡지에 말했죠. 기고했죠. 전 세계 제조업이 완전히 확 뒤집혔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말할까요? 삼성전자에 즉각적으로 95년에 뭐가 만들었을까요? 글로벌 소싱 팀이 만들어졌죠. 그렇잖아요. 야, 우리 물건 좀 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알아봐. 그렇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물건, 국산품. 야, 이거 우리 가격 이거 얼마야? 얼마 주고 사고 있어? 좀 구매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00원인데요. 그래? 이 스펙 도면하고 샘플하고 줘봐. 저 중국 한번, 야, 중국 이거 만드는 데 없어? 많지요. 그렇잖아요. 견적을 받아보는 거예요. 견적 받아도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라고? 1,000원? 야, 400원은 왔네요. 그쵸? 400원 순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중국이 물건다운 물건이야죠. 그거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럼 샘플 받아보는 거죠. 샘플 받아보고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빠꾸 되잖아요. 그죠? 당신들 이거 뭐 겉모양만 똑같이 생겨서 성능이 안 나오잖아. 내구성이 안 나오잖아. 마모가 안 되잖아. 뭐 등돼서 뭐 이렇게 빠꾸 맞으니까 그 중국의 업체가 뭘 하겠습니까? 품질 개선하죠. 자기는 한국에 삼성전자 거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기술자가 없나요? 이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국 물건 똑같이 물건 만들까?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중에 대표적인 회사는 큰 회사는 LG전자가 있습니다. LG전자가 가전제품을 많이 팔죠. 세탁기, 냉장고 뭐 아주 대단히 뭐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LG그룹에 LG전자 말고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이 만드는 제품 중에 모노륨 같은 게 있어요. 장판 같은 거. 자, LG전자와 LG화학이 LG그룹에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주방에 바닥에 장판은 LG화학 거로 깔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기들은 LG전자 냉장고 세탁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고급 아파트에 고급 집에 이 비닐장판을 안 깔려고 하네요. 마루장판을 깔려고 하는 거예요. LG전자가 마루장판이 없잖아요. LG화학도 마루장판이 없잖아요. LG화학은 이름이 화학이니까 화학 제품 만드니까 비닐장판 만드는 회사이지 마루장판이 없어요. 자, 그 고객의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LG 물건으로 공급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빌트인으로 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LG가 보니까 알파부터 오메가 모든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취급하는 게 아니고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 모노륨 장판 까는 게 LG화학이 되고 거기다 냉동 세탁기 문제 없어요. 근데 고급 주택 있잖아요. 뭐 고급 빌라다, 뭐 단독 주택이다, 고급 아파트에 이 바닥에 비닐 장판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루 장판을. LG전자 구매 담당자가 고개를 까서 무슨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 가가지고 마루 장판 만드는 업체에다가 OEM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해주라라고 해서 중국의 마루 장판 업체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국내 마루장판 가격보다 가격이 싸네요. 이게 목재로 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목재 나무니까 말고 싸요. 그래서 잘 찾다시피 하고 LG전자가 그걸 수입에다가 쫙 깔았는데 품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딱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밑에 접착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울어요. 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LG전자 참 입장 곤란이 됐죠. 대한민국 LG전자 브랜드는 얼마나 고급 브랜드인데 세상에 시공하고 나서 시간 한 달 지나와서 뭐 바닥 일어나고 삑 소리 나기 시작하니까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관계자 전원 어떻게 돼요?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LG전자 기술력이 좋고 실력이 좋은 회사잖아요. 그 회사의 기술팀, 품질팀, 개선팀이 중국에 급파돼가지고 이게 왜 삑뻑하고 소리 나는지 분석해갖고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왜? 이미 주문 낸 것도 있고 지금 약속받은 것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LG전자 실력이 좋아가지고 개선했더니 개선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싼 가격으로 품질 좋은 물건을 들여와서 팔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소싱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소싱이라는 용어가 뭘 가져옵니까? 단가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쓸 때 이런 논문을 썼어요. 재료비 절감에 대한 연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단가에 미치는 인자를 쭉 항목을 놔야 되는데 제가 말했던 몇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질에 대한 거, 물량 효과에 대한 거, 뭐 그레이드에 대한 거, 스펙에 대한 거, 치수 토러런스에 대한 거 등등등등 쭉 하면서 소싱까지 주로 나열하고 나서 뭐라면 이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동일한 물건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1%의 효과만 있더라도
다 하면은 25%의 절감 효과는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 있어서는 항목마다 아까 물량 효과만 가지고 사실은 뭐합니까? 30% 효과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겠네요. 원가라고 하는 것은 면적인데 단가 곱하기 양이다. 근데 단가라는 속성이 어떻게 되죠? 플렉시빌리티라고 하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량 효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상이 많다는 거죠. 자,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든 양입니다. 사용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작년보다 올해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물건은 과거보다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그 모든 물건 만드는 회사에서요. 생산성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맞는가 보세요. 어떤 회사가 작년에 생산성을 무려 50% 향상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저희는 이 물건을 만드는 전문 업체로서 생산성을 작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회사는 영원히 생산성 향상의 목표치나 생산성 향상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졸업했다고. 그런 말은 좀 어색하죠. 작년에 생산성을 30% 올렸으면요. 올해 또 20, 30% 또 올리는 거예요. 내년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계로 놓고 보면 누적에서 보면 생산성이 오르고 오른다면 생산성은 과거 대비 2배도 3배도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2배 올랐다는 말은 뭐냐면요. 투입 공수가 반 줄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시간 작업해야지 될 일을 5시간만에 작업한 거예요. 그럼 생산성이 2배 올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0명이 작업해야 될 일을 5명이 작업해서 됐다는 거죠. 그럼 생산성이 올랐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생산성이 10% 오르는 거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50% 오르는 게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2배 오르는 거 불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생산성이 2배 올랐다는 말은 그게 가능하다는 말은 뭡니까? 양이 반 준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해당 모든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가가 줄일 수가 있고 양이 줄일 수가 있다면 면적도 줄일 수가 있다는 가정 속에서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예요. 저는 원가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3개가 있어요. 10%라는 숫자가 있고요. 30이라는 숫자가 있고 5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퍼센트가. 제가 보니까요. 1박 2일 워크숍을 가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숫자가 10% 숫자예요. 야, 아이 좀 내봐. 뭐 방법 없어?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아서 쉽게 보면 10%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양이든 단가든 뭐든 관계없이 10%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투입이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약 한 달 내지 3개월에 걸쳐 조사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줄일 수 있는 숫자가 30% 줄일 수 있어요. 해당 분야의 베테랑 있잖아요. 이 신기술과 신공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계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럼 줄일 수 있는 숫자가 반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쉽지가 않네요. 이건 우리에게 자원이 없으니까. 10 내지 30%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간만 주면. 시간 없이 하라면 10%를 할 수 있지만 시간만 주고 하라면 30%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가능한 숫자 30%를 줄인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30% 줄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0.7이 되잖아요. 이쪽도 0.7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이 면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77에 49, 77에 49, 0.45가 되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 되는 겁니까? 반이 내려가죠. 52% 내려가죠. 이게 코스트 반감법이에요. 코스트 반감법의 정의는 뭐냐면요.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가라도 그 원가의 속성을 잘 들여다보면 양의 속성과 단가의 속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 두 개의 속성의 곱으로써 원가의 면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단가를 줄일 수 없을까요? 양을 줄일 수 없을까요? 아니요.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좋으면 한 개의 아이디어로 무려 30% 줄일 수가 있겠지만 이거 아이디어 갖고 5% 줄고 이거 아이디어 2% 줄고 이거 아이디어 12% 줄고 누구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시간만 준다면 30%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원가라도요. 어떤 원가라도. 그러면 그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30% 줄일 수 있다면 0.7과 0.7은 반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공격하고자 하는,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해당 원가 있잖아요. 해당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하면 30%의 절감 여지만 만들어내면 해당 원가는 반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원가 절감의 첫 번째 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약점이 뭐가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대한민국의 우리 주변의 모든 기업이 원가 절감과 이런 30% 줄이는 데서 경험이 없어요. 안 해봤어요. 왜 안 하냐면요. 돈을 버는 더 쉽고 더 좋은 방법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고도성장기 있잖아요. 고도성장기에는 제조업에서 물건을 싸게 잘 만든 돈 버다기보다는 거기서는 뭐 대충 본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땅을 사놨더니 땅이 그렇고 나중에 파니까 그거에서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사례 한 가지 소개해 볼까요? 제가 기술연구소에서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팀장을 하고 있을 때 영업 파트에서 저에게 수출용 모터라고 해서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견적 의뢰가 왔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보고 견적 의뢰해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글로벌 소싱에 이게 들어가서 경쟁했는데 수주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5년 장기 물량 공급 계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장을 하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리 파트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돈이 없죠. 회사에서 땅을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장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사 주변에 야산의 밑에 땅을 이렇게 샀어요. 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를 산 거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구청입니까? 시청이 그쪽에다가 드디어 이제 건축 설계해가지고 그걸 제출했죠. 그랬더니 용도 변경 불가라는 거예요. 아니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분명히 땅을 살 때는 부동산 업자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 있잖아요. 할 때는 뭐라고 다 말했냐면 그거 용도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시청과 구청에서 들려온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는 변경이 안 되고 시간 좀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가 있고 등등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달,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문 받은 건 지금이고 물건 만든 납품을 해야 되는데 1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계된 사람에게 막 독촉을 했죠. 1년 필요 없다는 거. 지금 당장 공장 지을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에서 급하게 그 땅을 팔았어요. 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하는데 가지고 있을 수가 없네요. 공장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시 땅을 샀습니다. 구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드디어 공장을 지어서 생산해가지고 납품을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원가 분석을 하는데 사업 첫 해에 어떻게 됐냐면요. 설비를 많이 샀잖아요.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인원도 다 뽑았잖아요. 다만 초도니까 생산량이 볼륨이 작으니까 매출액이 많지가 않죠. 설비 미리 사고 설비 돌리고 다 해서 1년 때 돈은 다 들어갔는데 정상생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촉장을 놨어요. 손익에서 마이너스가 딱 됐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제가 시험에 말한 건전한 적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첫 해 어떻게 이익을 봅니까? 내년부터 이익을 볼 겁니다. 그렇잖아요. 첫 해는 적자입니다. 적자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설비 투자비 다 들어가서 인원 다 뽑았죠. 훈련시켰죠. 그리고 물건 만든 승인 받을 또 양산을 나가니까 물건만 샘플 보내고 결과 기다리다 한 달 동안 기다렸다고. 등등하니까 손익상에서 들어온 매출은 얼마 안 되고 비용은 다 나갔으니까 적자를 봤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그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는 순간, 이제 매매 계약하는 순간 주변 땅값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 때는 싸게 샀죠. 근데 그거 제가 필요 없다 했잖아요. 지금 허가가 안 되니까. 용도 변경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팔았죠. 팔 때는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비싸졌잖아요. 땅 넓게 사가지고 딱 팔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매매 차익이 생긴 거예요. 부동산 이익이 매매 차익이 생겼어요. 근데 그 매매 차익이 제 사업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가 그 필요 없다 해서 팔았으니까 그 이익이 어디 귀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귀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본 사업에서는 5억 적자를 봤는데 땅 팔아서 30억 이익을 봤기 때문에 작년에 25억 벌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저는 건전한 적자를 해명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양을 딱 하고 떳떳하게 들어가서 딱 버티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서류에 딱 보니까 뭐합니까? 작년 제가 모터 사업팀 있잖아요. 25억의 흑자.
사장님께서 그 사업과 체크하잖아요. 제 사업 체크하잖아요. 저는 뭐죠? 왜 적자를 5억을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준비하는데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업 초기에 애로사항이 많지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격려의 말씀만 하시고. 그렇죠?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뭐 왜 뭐 그 생산 계획이 늦어졌는지 원래 계획 있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생산이 왜 늦어졌는지 왜 매출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이런 모든 말은 다 소멸되고 그냥 칭찬과 격려로서 다 끝났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까지 일반적 기업의 경영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억을 안 보는 거죠. 플러스 30억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그래요. 근데 오늘 이후에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일 잘하는 것, 원가 관리 잘하는 것 그거 아니고라도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많은 쉬운 방법과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많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단가 따져보고 소싱 따져보고 하는 것들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기업 경영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 시간으로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개발 이익에 대한 거, 부동산 이익 같은 게 이제는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거의 미미할 거. 큰 숫자 나오지는 않죠. 투명해지죠. 그죠? 그럼 이제 드디어 뭘까? 본업을 잘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합니까? 유보됐다 그 말이에요. 유보. 원래 그러한 기법과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내용상으로 볼 때 뭐가 됩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사는 시장 없고 경영하는 데 문제 없고 이익을 내는 문제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뭐죠? 그걸 잘 따져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는 이런 말이에요. 원가라고 하는 것은 단가와 양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원가의 속성은 그 원가의 구성 요소, 아까 인수분해를 한다 했잖아요. 단가 요소와 양의 요소를 잘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잘 리뷰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30%의 절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해당 원가를 어떻게 합니까? 반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죠? 30%가 부담스럽습니다. 10%를 한다 하더라도요. 10% 한다 하더라도 이게 0.9가 되고 0.9가 될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럼 9, 9, 81이죠. 면적이 80이 된다는 것은 19%의 면적이 감소 효과가 있는 거죠. 19%는 약간 바꿔서 20%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20%의 원가 절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처음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회사에 원가 비용 있는데 그렇죠? 5%만 줄더라도 10%만 줄더라도 순이익이 2배, 3배 올라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 있는 과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조직이라도 이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현재 들어가는 모든 비용 구조에 대해서요. 비용 구조에 대해서 뭐합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리뷰를 해보고 항목에 대해서요. 그 원가 비용에 대해서 비용은 B자는 원가거든요. 그 원가의 단가적 속성과 양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총 비용에 대한 것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는 거. 그죠? 그 점을 제가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원가는 그러면 단가양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보면서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코끼리는 3차원 입체로 생겼잖아요. 근데 그리라고 하면 평면을 그려야 되죠. 2차원 그리라고 보니까 2차원에 3차원을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측면도를 그리는 거네요. 코끼리 코, 귀, 몸, 다 꼬리, 코끼리 측면도 그리는 거.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의 두 눈 사이의 간격이 궁금해요. 측면도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코끼리 정면도를 그렸어요. 앞에서 딱 보고 코끼리 간격을 봐야 되니까 얼굴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코끼리 측면도 그리는 것은 코끼리를 그린 것이고 정면도 그리는 코끼리 안 그린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코끼리를 여러 면에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원가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단면이죠. 그렇죠? 원가라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원가라는 컨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방법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점이에요. 원가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 중에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정비, 변동비라는 관점이 있어요. 고정비,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 우리가 이곳에 장소를 빌려서 이곳에 와서 좀 강의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이 공간을 딱 하면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임대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오든 안 오든 이 건물 그리고 관리사업에 층을 쓰고 있으니까 뭐 임대료 및 뭐 관리비라고 하는 거 그것은 매출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고정비라고 그래요.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요. 어떤 사업이라도 어떤 비즈니스라도 고정비가 존재해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뭐 가게를 어떠든 가게 뭐 비용 나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항상 나가는 돈을 고정비 그래요. 그런데 어떤 매출을 발생할 때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그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출에 비례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발생해요. 변동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매출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라고 한다면 매출이 있게 되면 매출과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합니다.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변동비가 뭐냐면요. 재료비 같은 게 변동비가 돼요. 물건 만들면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물건 안 만들면 재료비가 안 들어가겠죠. 그렇잖아요. 다 변동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원가는 고정비 아니면 변동비예요. 매출에 비용이 나가는데 그 비용은 생산량, 매출과 관계 있게 나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는 고정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임가공 주는 거랄지 용역 주는 거랄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변동비가 되겠죠. 원가를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고정비와 변동비. 그렇죠? 그러면 고정비도 나눴습니다. 나놓고 나서 제가 하는 숫자를 잘 보세요. 매출액은 총 수입액입니다. 에서 뭘 빼냐면요. 변동비를 빼요. 변동비를 빼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그 매출에서 직접적으로 기여한 금액들 있잖아요. 비례비들, 재료비 같은 것을 빼면 이 돈이 뭐합니까? 내가 그 매출액을 가져왔는데 그걸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딱 뺐으니까 남는 것이 이익이 되잖아요. 일단은 남게 되죠. 그 이익을 뭐라고 말하면 전문용어로 한계이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익 중에서 이익이란 프로피션 용어 중에서 극한치, 한계치다 이거예요. 제일 큰 값이에요. 이거 사실 다 내 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뭘 빼야 됩니까? 이 고정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합니까? 다시 말해서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한계이익에서 마이너스 고정비를 해줘야지 순이익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출액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더하면 총 비용이 되는데 그죠? 두 개 다 빼줘야지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출액에서 일단 변동비를 뺐네요. 한계이익. 고정비를 빼고 나서 나오면 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이 아주 간단하면 심플한데 아주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고정비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나가네요. 한 달에 뭐 여러 가지 표에서 고정비가 한 달에 500만 원 나가요. 한 달에 매출액이 얼마 발생했냐면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직접 변동비들 있잖아요. 직접비들 있잖아요. 그게 한 700만 원 나가네요. 그러니까 마진이 한 30% 돼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마이너스 700만 원 하니까 한계액이 300만 원 나왔는데 한계액이 300만 원 마이너스 고정비 500만 원 하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 초기가 돼가지고 한 달 나오는 고정비 500만 원인데 매출을 1000만 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70% 변동비 빼고 나니까 한계액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모자라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뭐합니까? 사업 초기에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업 초기를 했을 때 우리가 숫자상으로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떻게 이익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서 이익 관리, 순이익에 대한 관리를 말하죠. 둘 중 하나 해야 되겠네. 한계이익을 키우거나 고정비를 줄이거나. 이게 플러스 되게 하려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정비를 줄이려고 생각할 때 사업 초기에 이만큼은 해야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판을 벌려놨는데 고정비 줄이는 게 용이하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한계이익 극대화 전략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한계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얼마 정도 극대화시켜야 할 거예요? 최소한 현재 감당하고 있는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한계이익을 무조건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계이익이 늘면 늘수록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정비를 더 써도 됩니다. 고정비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사무실, 뭐 관리비, 임대료를 비롯해서 직원, 고정 직원의 급료. 그렇죠? 한계이익이 늘면 늘수록 뭐 할 수 있을까요? 한계이익이 늘면 늘수록 뭐 이익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고정비를 좀 키우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고정비를 키우면 키울수록요. 매출액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지네요. 고정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매출을 일으키는데 리미트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니까? 한계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현재의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정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고 어떤 범위에서 한계액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고정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더니 드디어 기회가 뭐가 됩니까? 또 매출이 더 늘 수가 있고 매출이 늘면은 변동비 있는 거예요. 빼면 한계이익이 더 늘 수가 있고 한계이익이 더 늘게 되니까 고정비 늘었지만 그것도 보상하고도 이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니까 좋아지니까 또 그럼 조금 더 해야겠다. 고정비 좀 더 늘리고 고정비를 더 늘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한계이익과 매출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처음 창업했을 때 Q사의 한 달 한계이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한계이익이. 그것을 어떻게 키워갈까에 대한 것이 경영자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쓰는 용어가 한계이익 극대화 전략 그래요. 한계이익의 극대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한계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정비를 키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한계이익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고정비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업의 관계는 뭡니까? 한계이익을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한 거죠. 어떻게 키울까요? 자, 아까 계산했더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남에게 나가고 3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변동비를 줄일 수도 있겠네요. 야, 다 남지 말고 내도 지금 시간 날 때 내도 저녁이라 내가 좀 더 해야겠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을 매출하는데 밖에 나는 700만 원인 것을 200만 원 적게 나가도록. 그렇죠? 그게 되는 순간 1,0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했더니 500만 원 남아있고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니까 본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변동비를 줄이는 방법도 한계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매출액을 올리는 방법, 그죠? 주문하고 더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늘면 변동비는 빼긴 빼야 되겠지만 한계액은 존재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볼까요? 델타라는 말이 증분을 말하잖아요. 플러스를 말합니다. 델타 한계액이 100이 더 뚫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비는 델타 고정비는 얼마일까요? 라고 말하면 한계 매출액에 대해서 변동비 빼고 나오는 한계액이잖아요. 이게 제로가 돼요. 한계액의 증분 있잖아요. 증분에 대해서 고정비의 증분은 일반적으로 제로가 돼요. 그러면 순이익은 델타 100이 돼요. 그대로 돼요. 한계이익의 증분은 순이익의 증분과 같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요. 변동비는 계산이 잘 돼요. 외주비니까 재료비니까 계산이 잘 돼요. 고정비는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근데 확실한 거 뭐냐면 계산이 잘 되는 숫자는 금방 한계이익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계산 잘 안 되는 숫자 있잖아요. 이거에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계산하면 알겠고. 그죠? 그런데 어떤 논리가 있냐면 한계이익의 증분하고 순이익의 증분이 같다면 우리가 겨냥하는 게 순이익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일정한 금액을 빼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야, 우리 뒤쪽을 생략해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한계이익이 지난달에 한계이익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한계이익이 6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달보다 이번 순이익이 100만 원 늘었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틀렸냐 그 말이에요. 그죠? 공시계상에 있어서 기본 매출액이 있고 기본 변동비가 있고 기본 한계이익이 있고 그래서 계산해서 뭐 손익의 밸런스를 맞춘 상태에서 부가제로 활동하는 거예요. 매출이 평소 5천만 원 있었던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있는데 변동비가 반 50%예요. 그러니까 2,500만 한계이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고정비 한 2천만 원 나가요. 2,500 마이너스 2천만 원, 2,500 마이너스 2천만 원 했더니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게 되는데 이달에 매출 5천만 원, 6천만 원을 해버린 거예요. 매출 6천만 원 했더니 변동비 아까 50%라고 했으니까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니까 3천만 원 남았어요. 3천만 원에서 고정비는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달은 순이익이 얼마 됐습니까? 1,000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 지난달 대비 500만 원에 1,000만 원 2배 늘었잖아요. 배수를 2배 늘었는데 근데 증분 500은 뭡니까? 한계이익의 증가분 500만 원과 순이익 증가 500만 원이 똑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정비 계산하지 말고 순이익 계산하지 말고 한계이익만 쳐다보고 한계이익만 커져버리면 그럼 계산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받으면요. 매출의 이코로 100%가 한계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내가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강사를 얼마면 5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없어서 누구 대신 보내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 대신 하면서 약속을 해서 3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함으로 해서 50만 원 매출에 30만 원 지출하면 30만 원 변동비죠. 매출이 직접 되는 거니까. 20만 원이 뭐 하는 거야? 변동비에서 한계이익이 생기는 거죠. 영업적인 모든 행위는 비즈니스의 모든 행위는 한계이익을 유발시켜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한계이익의 시그마죠. 총계가 얼마가 늘고 있냐는 거야. 그러면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계이익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한계이익을 어떻게 늘리려고 합니까? 한계이익을 어떻게 늘어가고 있습니까? 그 말이죠. 어떤 회사가 2005년에는 한계이익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2006년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007년은 어떤 상황입니까? 2008년은 어땠습니까? 현재는 한계이익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년에 가까운 미래의 한계이익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그걸 우리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영에 있어서 한계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한계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변동비를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변동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럼 그 매출액이 일정할 때 변동비를 줄이면 한계이익이 늘어나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비는 뭡니까? 재료비 절감이죠. 원가 절감이죠. 원가 절감은 뭐합니까? 한계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매우 좋은 수단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뭐합니까? 변동비 안 줄이더라도 매출액이 잘 늘어나면 한계이익은 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잘해버릴 수가 있겠네요. 매출액은 팍팍팍 늘어나고 있고 변동 비율은 탁탁탁 내려가고 있고 그럼 한계이익을 꽃배기로 한계이익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수익이 나올 수 있죠. 아까 말한 처음 이야기할 때 어떤 기업의 이익률이 마이너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0에서 10% 글쎄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현상 유지하는 것 같다. 10%에서 20%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20% 이상 되면 벤치마킹의 대상 모든 사람이 모방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기업이 이 공식 중에서요. 매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변동 비율이 내려가고 있고 한계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고정비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순이익은 어때죠? 올라가죠.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사례 하나 설명해 볼까요? 1997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내용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사업에 이제 이익 못 내겠어요. 돈 못 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폐업을 하고자 해요. 그분은 사업을 무려 27년이나 대한민국 땅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했는데 옛날 한때는 수익이 괜찮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판매 가격은 납품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죠.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나 지속비 올라가죠. 그러니까 갭이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더 아쉽게도 더 커져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반전시킬 아이디어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7년 12월 말에 회사를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장님의 본심이에요.
사업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이익 봤던 게 이제 까먹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몇 년 까먹다 보면 이제 그나마 20 몇 년 사업했던 건 전부 하나도 없어질 판이거죠. 그러니까 더 사업을 연속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사업을 정리하겠다. 근데 정리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성들 있잖아요. 은행과의 관계, 부채에 대한 관계, 가치란 종업원들의 어떤 그 관계 있잖아요. 등등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다 2008년 1월이 됐습니다. 2008년 1월이 되니까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부담스러웠어요? 12월에 꼭 회사를 정리했어야 됐는데 해를 나면 1월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덕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잘해보시라고 사업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셔야 되는데 1월 달에 사업 폐업하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저는 그 사장님에게 매우 간단하게 이 설명을 했어요. 이 두 줄 있잖아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한계액이 나오는 겁니다. 한계액에서 고정비를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 절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동비 줄이고 고정비 줄이고. 그렇죠? 매출액 가만히 있더라도 변동비를 줄이면 한계이익이 늘 것 같고 한계이익이 늘어난 한계이익에서 줄어든 고정비를 줄여버리니까 순이익은 더 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 변동비 줄이고 고정비 줄이고 고정비 줄이고 변동비 줄이고 이게 뭡니까? 원가 절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했던 말이면 귀사가 원가 절감을 도전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한다면 순이익이 늘어서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원가 절감합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 말씀은 그 말이죠. 그랬더니 말과 저희 회사 작은 회사일 뿐만 아니라 나가는 돈이 뻔하기 때문에 줄일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안 했겠습니까? 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그러면 저희 원가 내역을 보시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야 마음이 급한데 뭐든지 하지요. 그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큰 금액부터 좀 봅시다. 고정비 크고 변동비 큰 거 있잖아요. 순서 원가 면적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면적이 단가 양이 작아서 작은 면적도 있고 좀 중간짜리도 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큰 것부터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변동비 중에 제일 큰 거 어떤 것들이 커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요 금형 같은 거 만들려면 몰드 베이스라고 해서 쇳덩어리 재료 사오는데 그게 비쌉니다. 비싸다는 말이 비싸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금액 단위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 가격이 현재 구입하는 가격이 객관적으로 남보다 매우 싸게 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좀 원가 절감해야 되니까 남보다 싸게 사야 되잖아요. 남보다 비싸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드 베이스를 사고 있는데 그걸 남보다 싸게 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그래요.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글쎄 비교해보지 않아서 또 남들은 어떤 가격을 사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국립 끝에 했던 말이 뭐죠? 5년 전에는 확실히 싸게 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고. 그래서 아니 5년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이죠? 5년 전에 자기가 복수 견적을 많이 받아고 제일 싼 쪽으로 구매를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자기하고 거래하는 구매 그 모기업 있잖아요. 모기업 구매 담당자가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퇴직해가지고 회사 하나 차렸다는 거예요. 그 몰드 베이스 도매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싸게 공급해 드릴 테니까 지금 가격 있잖아요. 드릴 테니까 저하고 거래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고 있는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비교평가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제가 복수인을 막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골라서 샀기 때문에 분명히 제일 쌌다 그 말이에요. 5년 전에는. 근데 그 사람과 특수관계가 되다 보니까 소싱을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은 단열소에서 쭉 거래해왔다. 그럼 모르겠다 이거. 그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금액이 큰데 금액이 크잖아요. 그거 다 한데 견적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해보게. 5년 전까지 지금도 경쟁력이 좋은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알아봤어요. 면적 몇 군데 있잖아요. 견적을 의뢰했죠. 견적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금액 기준에서 총 금액 기준에서 30% 낮게 나온 거예요. 다른 데가. 너무 놀랬죠. 다른 데가 견적이 그렇게 싸게 나올 거예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사장님도 화가 나고 너무 언짢아가지고 이쪽 뭐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5년 싸게 공급한다 해갖고 그 믿고 쭉 거래했는데 가격이 30% 차이 나냐 이거죠. 그래서 따지러 갔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뭐 누군지 모두 이해관계 없으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요. 왜 가격이 30%나 높죠? 일단은 저는 제가 30% 원가 절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네요. 30% 깎아달라 하시든지 아니면 소싱을 바꾸든지 똑같은 물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30% 대가 아니냐. 그래서 나도 알아봐야겠다.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 다음 저를 만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서 따졌더니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깎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냐고 따지더래요. 그러면서 30%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고각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래하면서 이 견적을 낼 때 그 단골 있잖아요. 거래 견적을 낼 때 일반 견적 내면 은근히 견적 낼 때 한 5%나 10% 깎아달라는 말을 들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때에서 그대로 최종 가격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보니까 이거 제 추정이에요. 정확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희망 가격에다가 한 10% 정도를 얹혀서 견적서를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 회사는 단일 소싱이고 믿는 마음이 있고 또 옛날에 먼저 가격이 제일 싸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들어오니까 그대로 서류가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 버린 거죠. 내고란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견적을 내는데 100만 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혹시 10% 깎이고 생각 110만 원을 딱 냈더니 결제를 딱 하고 11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줬어요. 가서 10% 물어낼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거 내고 깎아야 되는데 왜 안 깎고 다 줬어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겠네요. 우리를 좋게 봐가지고. 그거 돈 잘 버나 봐. 여유가 있나 봐. 깎줄 생각도 안 하네. 참 잘 됐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낼 때마다 10%씩을 더 붙였는데, 그죠? 정상이 10%가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전체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생각합시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10%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가격이요. 정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표준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괄 적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중가격과 30%가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차이가 나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한 번도 시비 걸지 않고 한 번도 따지지 않으니 냈는데 바로 돈 주는데 뭐 따지겠어요. 또 많이 주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30% 차이 난다고 말하니 그 공부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아니 한 번도 나한테 말한 적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그럼 30% 깎아줄 테니까 그냥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30% 깎고 왔다는 거예요. 깎고 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서 너무 속상하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금액 큰 거 있잖아요. 30% 깎았죠. 깎았잖아요. 그죠? 자 1번 깎고 2번 깎고 3번 깎고 4번 깎고 보세요. 아까 30% 50% 있잖아요. 그죠? 깎고 깎았죠. 많이 깎았죠. 그럼 뭘 깎았을까요? 고정비 깎고 변동비 깎고. 그럼 뭐 줄었을까요? 고정비도 줄으니까 한계액이 늘었죠. 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죠. 2008년 1월달, 2007년 말 결산했을 때 마이너스 한 20% 됐었어요. 2008년 1, 2월에 저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I를 만들어서 원가정 하기 전했죠. 6월달에 드디어 본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자율이 내려가잖아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일단 내려가죠. 왜? 막 하니까 뭐가 원가정감이 되니까 큰 금액들 있잖아요. 줄으니까 비용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매출액에 대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죠? 한계액이 늘지요. 그리고 수익이 늘죠.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2008년 6월 됐을 때 드디어 제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 이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냥 1년 내내 하니까, 그죠? 그러더니 작년 말에 11월 달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절세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자문을 하세요? 그래서 절세요? 절세라는 그게 뭔 말인데? 그때 아니 이익이 많이 나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뭐 안 하냐고요. 그건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그죠? 그래. 이익이 좀 나눠보죠. 예,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게 2008년
12월에 11월, 12월에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올해 이익률이 30%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익률 30%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좀 제가 계속 봐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나서 제가 올해 드디어 2009년도에 그 회사 작년에 부채 비율이요. 한 500%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2009년도 목표가 뭔 줄 아세요? 무차입 경영이요. 한 달에 이자돈 나가는 거 있잖아요. 빚이 있으니까 이자돈 나가는 게 얼마 되죠? 뭐 몇 천만 원 나가요. 이자돈만. 그렇죠? 올해 제가 잘 보고 있어요. 그 이자돈 제로 만들기. 그렇죠? 부채 비율 제로. 무차입 경영으로 바꾸려고. 뭐 올 가을 되면 올 연말 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보세요. 그 회사가 대한민국 자동차품 회사인데 대한민국 자동차품 다 똑같아요. 전자품 회사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우리가 뭐 할 생각했습니까? 원가에 대해 생각할 때. 원가에 생각할 때 사실은 한계익만 극대화시킨다면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말했죠. 매출액이 늘고, 그렇죠? 매출액이 늘고 고정 변동비가 줄면 한계익이 극대화되고 또 한계 고정비가 줄면 순이익이 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런 사람 맞습니다만 작년 대비 2008년 대비 2009년도가 매출액이 30%가 줄었는데요. 우리는. 그렇죠? 이게 유지된 것도 아니고 는 것도 아니고 이게 30%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30% 줄었다는 말은 이론상으로 뭐합니까? 한계익이 30% 줄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계익이 30% 줄은 상태에서 이익 관리를 하려면 고정비도 30% 줄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밸런스라도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정비는 고정이잖아요. 픽스드 코스트. 그럼 고정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사한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어떤 사무실 어느 데 임대비가 한 달 관리비 있잖아요. 관리비가 얼마 늘어난다고 상징적으로 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서울 시내 명동 앞에나 그 좋은 데 있잖아요. 비싼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고정비 사무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주소지를요. 여의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주소를 옮기면 1,000만 원보다 올라갈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명동이나 시청 앞이 비쌀 거니까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옮기는 순간 내려갈 거예요. 한 얼마 내려갈까요? 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중구 태평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임대 좀 줄이려고. 임대료가 뭡니까? 고정비예요. 줄이려고 주소지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옮겼어요. 그럼 내려가겠죠. 한 몇 프로 내려갈까요? 여러분 생각에?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비싼 데서 내가 일부러 상징적으로 좀 싼 곳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여의도가 시청 앞보다 비싸진 않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내려갑니다. 그 여의도도 사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요. 자신도 없으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뭔가 이런 말 아니 여의도도 여의도 나름이어 가지고 길목 좋은데 비싼 데도 있고 뒷길도 있는데 그죠? 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제가 몇 군데 컨설팅 회사들이 여의도도 많고 저기 시청 앞에도 많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기 임대료 얼마 돼요? 그렇죠? 또 여의도 갖고 이거 얼마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들어본 목소리를 근거로 해서는 한 40%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시청 쪽이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그거 참 높아요. 시청 앞 쪽이 비싸요. 뭐 제가 물어본 것은 평균치는 아니고 대표치는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내려는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임대료가 고정비가 나갔으면 아마 시청 앞에서 1,000만 원 기준했을 때 그것을 이게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옮기면은 한 600~700이면 될지 모르겠다. 600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근데 그곳을 다른 지역으로도 옮기잖아요. 여의도 말고 강남의 어느 지역, 강서의 어느 지역,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옆에 현대 41타워 뭐 이런 데 옮겼다고 생각해요. 그건 더 내려가요. 400, 500이 돼요. 그죠? 근데 서울특별시 중에서요. 금천구 가산동으로 가거나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잖아요.
거기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이 빌딩으로 벤처 빌딩 돼 있는데 법적인 그 행정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사무실을 얻게 되면 거기에 그 공간을 쓰게 되면 임대료가 더 많이 내려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고정비 항목 있잖아요. 고정비 항목이 미니멈과 맥시멈 얼마나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10배가 차이가 나요. 미니멈과 맥시멈이. 실제는 대부분 그런 이만 과장된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양 분포로 보면 이렇게 그 평균치 X 바라게 가지고 여기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희귀하죠. 여기도 희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1이고 극단적으로 보면 10이 된다는 거고 대부분은 다 모양이 이렇게 분포로 이렇게 X바 중앙 쪽으로 다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한 저의 주장은 뭐냐면은 현재 포지션이 여기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남보다 평균 이상으로 약간 품위 유지를 하면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중상이니까. 중상이나 상하. 그렇죠? 그러면 이게서 1에서 10이고 가운데 5라고 말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이 정도 6이나 7이 되겠네요. 6이나 7을 얼마로 줄일 수 있을까요? 4 정도로 줄일 수는 있겠네요. 중상을 이게 중이거든요. 중하로. 4는 2나 3으로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포지션이 어딘지 관계없이 여기 10이 있잖아요. 한 8 정도로 줄여도 되겠네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10을 1로 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그레이드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한두 칸 있잖아요. 10단계의 계단 중에서 10단계 계단 중에서 매출이 30% 줄었다면서요.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논리는 뭐냐면 매출이 가만히 있더라도 변동비를 줄이면 한계액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한계액을 극대화시키는 게 참 좋겠다. 한계액이 늘어나는 순간 순이익이 그대로 느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순이익을 더 늘리고 싶으면 고정비도 줄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조건을 바꿔가지고 그건 더 금상첨화, 더 좋은 방법이죠. 매출액도 늘고 변동비도 줄고 이게 이제 100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매출이 30% 줄었다고 하는 순간 구조조정해야 되겠네요. 순이익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말은 뭔가 한계액이 30% 줄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한계액이 30% 줄었는데 이익 관리하려면 고정비가 30% 줄어줘야 되잖아요. 고정비 30%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말은 모든 고정비의 속성은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10배 차이가 나는 거고 현재 단계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한두 단계 있잖아요. 얼마를 줄여야 되겠으면 30% 줄여 있는 거. 거기에 도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그 경영자가 결단만 하면 고정비가 미니멈 30% 보통 한 반은 금방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건 결단의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볼까요? 결단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고정비입니까? 변동비입니까? 회사 이름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타고 다닌다고 생각합시다. 고정비입니다. 그렇죠? 차가 있는 순간 차량 감가상각비도 비용사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료나 자동차세, 주행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죠? 막 일정하게 여하튼 그래서 회사가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차량 유지비가 발생합니다. 고정비를 받는 거죠. 고정비거든요. 그죠? 근데 또 제가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 좀 연세가 많으신 어느 사장님께서는 품위 유지를 위해서 차만 고급스러워서 비싼 게 아니고 운전기사도 이렇게 그 뒤에 딱 앉아서 다 있어요. 그죠? 운전기사, 전용 운전기사. 전용 운전기사 있다는 말을 바꾸면서 차 가격이 비싸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티즈가 회사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전용 운전기사 둘 수가 없잖아요. 모양새가 격이 안 맞잖아요. 미니멈 에쿠스 정도 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쿠스에. 그죠? 제가 보니까 요새 수입 자동차 가격이요.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2억 5천 해요. 2억 5천 해요. 그쵸? 2억 5천에 5년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발생해요. 5천만 원.
거기다 전용 운전기사 급여 있잖아요. 급여가 또 사장님의 친척이 또 운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비서같이. 급여가 또 만만치가 않네요. 사람 100만 원, 150만 원 하는 거 생각했는데 보니까 300만 원씩이나 줘요. 고박이 12달이니까 3,600원, 4천만 원 연봉이 발생하네요. 급여가. 그렇죠? 거기다가 자동차세, 보험료부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금방 1억 돼요. 자, 그런 고정비 항목은요. 사장님이 결단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딜리트, 빼버릴 수가 있어요. 고정비 항목 중에서 큰 금액 중에서 회사마다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고정비가 있고 동그라미. 회사마다 고정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 삼각형.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것은 빼면 되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은 구조적 입장에서는 빼도 되는 거죠. 동그라미는 뭐합니까? 줄임을 연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검토하면 고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 비용에 대한 많은 것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근거로 하면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은 한계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한계를 극대화시키는 여건이 매우 좋잖아요. 매출이 늘 수가 있고 변동비를 줄여서 한계를 극대화시키는 여건이 좋다면 고정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마음에 루즈해요. 그리고 더 써도 돼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커진다는 것은 파워가 좋아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더 큰 매출액과 이걸 더 큰 한계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뿌리가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나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계이익이 극대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우리는 해당된 고정비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늘려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랬더니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고정비가 늘었더니 한계이익이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선순환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 한계이익이 늘지 않는다. 그렇죠? 늘지 않는다 그러면 순이익을 늘려면 뭐합니까? 고정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네요. 순서상을 있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매출이 감소해버린다. 그렇죠?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한계이익은 비례해서 감소하거든요. 이것과 이건 정비례합니다. 그렇죠? 매출액 감소율과 한계이익 감소는 이퀄이 돼요. 그렇죠? 이건 정비 비례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심각하게 고정비 삭감에 대한 것을 필수로 해야 돼요. 근데 고정비 삭감 안 해버리면 뭐합니까? 회사 경영이 곤란해지죠. 고정비 삭감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순이익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어느 기업이 적자를 봤다는 말은 경영자가 적자 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업의 경영은 반드시 흑자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정비를 계산하시오. 한계이익을 계산하시오. 두 개의 밸런스를 받쳐보시오. 한계이익이 크도록 관리하시오. 한계이익을 더 키우시오. 그렇죠? 고정비로 넘어서는 한계이익을 가져오도록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한계이익을 늘릴 자신이 정말 없다면 한계이익의 총액의 범위 내에서 고정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고정비를 축소시키시오. 그래서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시오. 라고 하면은 뭐가 될 수 있죠?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그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BEP라는 용어예요. BEP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렇게 말해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렇게 말합니다. BEP 공식이 분자가 고정비예요. 그 분모가 한계이익률이 돼요. 한계이익률. 지금 계속 말했던 한계이익에 대한 이야기, 고정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BEP,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 나누기 한계이익률로 공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옮겼으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은 고정비를 가만 놔두고요. 고정비 놔두고 한계이익률 1- 변동 비율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한계이익률은 율이라고 했으니까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1- 변동 비율이 한계이익률이 돼요. 그렇죠? 고정비를 한계이익률로 나누면 BEP가 돼요. 손익분기점. 이게 본전이 되는 매출액이거든요.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본전되는 매출액인데 본전되는 매출액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적자 안 보는 거죠. 말이 뭐냐면 우리 회사는요. 매출액이 한 달에 100만 원만 해도 이익이 나요. 100만 원만 해도. 그렇죠?
우리 회사는요 1,000만 원 해야 이익이 나요. 이런 거하고 100만 원만 해도 이익이 나요라는 것은 이 BEP 이야기예요. 근데 BEP가 뭐에 비례합니까? 고정비에 비례해요. 분자에. 그렇죠? 분자에 비례하죠. 한계이익률에 반비례하죠. 한계이익률을 올리고 고정비를 낮추면 BEP는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수학이거든요. 산수거든요. 이게 경영의 숫자들이거든요. 뻔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경영자가 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회사의 BEP는 어떠한 수준인가? 우리 회사의 바람직한 BEP는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는가? 바람직한 모습은 그걸 보고 들여다보면서 검토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큰 테마를 말했습니다. 원가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테마가요. 제가 보면 한 10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썼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원가 에너지 절감 매뉴얼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한 8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전부가 시트들이에요. 그죠? 시트 양식들이잖아요.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뭐 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두툼하게 책을 만들어도 그 뭐 군더더기 빼고 양식 놓고 내도 두툼한 700~800페이지 책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원가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관리회계에 대해서 무궁무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것이 원가에 대해서 원가 절감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고급스러운 이야기. 실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어 중에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상원가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상원가. 전문용어로는 IDEA, 아이디얼 코스트 이렇게 말해요. 아이디얼하다 이러면 이상원가. 이 정의는 뭐냐면요. 실현 가능한 최저의 원가 그런 말이에요. 실현 가능한 최저의 원가. 얼마까지 줄일 수 있어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물건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3명에 물어봤다고 생각합시다. 이 물건을 하는 제조에 대해서요. 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한 번도 공장 보지도 못한 사람. 어떻게 물건 만들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이거 원가가 지금 이제 100원이거든요. 이거 원가를 얼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원가, 아이디얼 코스트. 이게 100원인데 미니멈 코스트, 최저 원가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 물건 처음 본 사람,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제품의 공장에 근무해서 이 물건 제조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물건 실제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 설계한 사람인데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요. 에게 물었어요. 자, 1, 2, 3 물었을 때 숫자가 같이 나올까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 물으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쓰면 알아야 뭘 하죠. 재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체질로 못 내겠네. 재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아까 말로는 뭐 가공 공수를 줄이고 어떻게 만든 줄 알지 뭐 방법을 바꿔서 줄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이디어도 신통한 아이디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의 실제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가까워요. 겉으로 똑같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거 얼마가 이거 아이디어 코스트 얼마로 했다. 이게 개선전 100인데 개선 얼마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제로예요. 대신 아까 이 물건 만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 자기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좀 있어요. 그거요. 이게 하는데 이게 많으니까 뭐가 잘려서 없어진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좀 반 줄 것 같고 부팅하고 뭐 수율에 대한 거, 효율에 대한 거 뭐 의견 좀 내요. 그래서 얼마 낼까요? 개선전 100원, 개선을 90원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디자인한 사람, 설계한 사람, 그리고 이것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 과거의 기술과 현재 기술과 미래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질문을 딱 하면은 빙고 두시면 뭐랄까요? 이거요 PVC 필름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하면 가격이야 50%에서 내려가요. 이런다 이거야. 그렇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상 원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이디얼 코스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얼 코스트는 그 제품에 대한 전문성 있잖아요. 전문성의 기피에 의거해서 아이디얼 코스트가 달라진다는 것이 아이디얼 코스트 속성이에요. 속성이 그래요. 그러면
모든 물건마다요. 그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정통한 이론상의 전문가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품에 모든 제품, 자동차면 자동차 분야, 뭐 음식이면 음식이고 책사이면 책사이면 어떤 분야라도 산업의 모든 분야 있잖아요. 모든 업종 있잖아요. 모든 업종의 분야에 구루가 있어요. 그 베테랑이 있어요. 그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전문가가 내다보고 있는 원가하고 일반 전문가가 내다보는 원가하고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겠죠. 비전문가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원가에 대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모든 현재 원가에 대해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원가 절감 여지가 얼마라고 볼 것인가 이 문제예요. 모든 아이템마다 아까 말 제가 얘기한 실력 없는 사람은 1%도 못한다 그 말이죠.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 버스트 올라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모든 분야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있거든요. 최고의 전문가가 보는 원가 절감률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실현 가능한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근거 있는 원가 절감률은 몇 %일 것인가. 그죠?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은 오늘 기준에서는 규명이 다 됐어요. 규명이 됐기는 그건 공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객관식으로. 뭐 오늘 주로 사지선당 했으니까 상징적으로 10%, 20%, 30%, 40%. 제 질문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어떤 제품이라도 그 제품의 그 분야의 기술의 최고의 전문가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고 현재의 원가가 있다는 거죠. 그 현재 원가를 바라보고 아 이것은 얼마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가이드라인들이 있을 건데 모든 제품의 모든 물건의 모든 비용에 최고의 전문가가 바라볼 때 아 그건 얼마나 줄일 수 있어? 그렇죠? 라고 말하는 숫자가 놀랍게도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업종과 부분의 비용에 관계없이 다. 그래서 지금은 뭐죠? 저 같은 사람은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야 최고 전문가 그거까지 할 수 있다니까 뭐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좀 연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력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3%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또 제품마다 그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기준은 몇 프로일까? 10%다, 20%다, 30%다, 40%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자, 1번 10%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 효과가 있어요. 10% 이제 우습게 생각하네. 그쵸?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원가 절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가 절감 10%만 원가 절감 10%만 해도 사실 순이익이 많이 좋아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하튼 10% 이제 우습게 뭐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2번 20%. 3번 30%. 제가 놀래서 바라보고 있었더니 몇 사람 손 들었어요. 그죠? 4번 40%. 여러분이 대세에 의해서 3, 4번을 지지했습니다. 3번과 4번. 제가 오늘까지 그 컨설팅 프로젝트 있잖아요. 원가 절감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좀 과장스럽게 정확하게 말하면 한 700번 한 것 같고요. 프로젝트 있잖아요. 원가 절감에 관련성 있는 프로젝트는 한 700번 한 것 같고 정확하진 않아요. 많이 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원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자료죠. 그렇게 해보면 경험치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숫자가 있고요. 제가 느끼는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원가 분야에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다음에 실적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적치가 놀랍게도 다 이퀄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것은 40%예요. 제가 뽑은 것도 40%고 남의 40%고 개 중에 어떤 경우는 70% 나오기도 해요. 개 중에 어떤 경우는 원가 절감의 절감률 있잖아요. 가능성이 개 중에 어떤 경우는 70%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희귀한 케이스가 보편적인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부품의 신기술과 신공법과 전문성을 가지고 비용 절감에 도전한다면 모든 원가는 40%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40%는 뭐냐면 현재 원가를 기준해 가지고 현재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원가가 100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니멈 코스트 얼마 전에 60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100의 원가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에서 말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미래가 되잖아요. 이 시점이 됐을 때 실제 원가 60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안목은 원가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현재 원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 합니까? 66에 36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원가의 40%가 절감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시간이 지나서 36의 원가가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36에다 0.6을 곱해가지고 얼마 될까요? 뭐 대충 뭐 20 정도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20이 실제 원가가 만들어지면 이 원가에 대해서 야 이것은 내가 보기에 60%니까 12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원가는 야 이거 한 7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상원가에 대한 로직이에요. 현재 수준에서 현재 원가는 40%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실력이 진짜 좋아서 그만 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 원가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 시점에 와서 이 물건의 최고의 전문가는 이 원가에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말하면 또 40% 절감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또 그 실현됐을 때 얼마 있다고 말할 것인가. 그죠? 그러면 제가 결과적으로 시작이 10이고요. 끝이 7이네요. 몇 개의 사이클을 거치고 나서. 그렇죠?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한없이 내려갈 수가 있죠. 한없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안목에 의거해서.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최고의 전문가를 말한 거죠. 최고의 전문가의 원가에 대한 수준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비전문가는 100이 이제 60이 못 가고 100이 이제 95가 되겠죠. 내가 보기에 죽었다 깨어나서 95 이상 안 돼. 이제 이런다 이거예요. 90밖에 안 돼. 조금 내려가가지고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 또 있네. 그 또 내려가죠. 그죠? 뭐 차이 날까요? 40%의 룰로서 원가가 내려가는 세계 최고의 수준하고 5% 10%의 룰로 내려가는 거하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격차가 심해져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할 문제가 딱 있네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원가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 분야의 베테랑이 되는 것. 그렇죠? 그런 원가 절감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 방법을 잘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컨설팅 일을 해요. 그리고 컨설팅 일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컨설팅 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잘 안다는 것은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방법도 알고 내용도 알고 프로세스도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알고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잘 알아요.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겠어요? 매출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고 변동비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고 한계 이익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고 고정비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요. 4개가 다 조정 가능해요. 어찌보면 이건 숫자니까 나오니까 3개네요. 매출액과 변동비와 고정비. 결과에 나오는 숫자가 한계이익과 순이익. 이 모든 숫자가 저에게 있어서는 조정 가능해요. 조정 가능하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한계이익과 내가 원하는 순이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숫자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조정하면 되니까. 이 모든 걸 고정비라 해서 고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정비 속성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를 본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9시 50분까지 한다 해놓고 10시간 오버버려가지고 일단 뭐 그 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했으면 좋겠다. 깊이 있게 연구했으면 좋겠다.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뭐 관련된 항목은 엄청 많은데 뭐 내가 너무 천천히 자세하게 한다 하면 시간을 너무 끌어버려가지고 지나면서 아쉽긴 하지만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시간 관계 질문 있으면 또 계속 제가 적절한 모양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